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초 증시가 생각보다 강한데요. 네, 올해 좀 희망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작년하고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첫날 이틀 오르고 쭉쭉 빠졌거든요. 근데 예. 이제 올해는 이틀 딱 빠지고 이제 반대로 지금 연일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일주일 이상 된 거죠. 확실히 좀 저도 느꼈던 게 모두가 1월 효과 없다고 하니까 예. 오히려 그게 생겨버리면 좀 주식시장이 좀 그게 속설이잖아요. 예. 항상 이제 다수가 예측한 거랑 반대로 가는. 그래서 좀 다행히 일단 1월 출발은 예.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좀 좋으니까 네. 기대를, 희망을 좀 더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역시 점검을 하고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1월 이제 첫 주에 제일 좀 고비가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 이제 이게 좀 또 발목 잡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고용 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증시는 환호를 해버렸죠. 그래서 올해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2% 이상 급등세로 예. 출발을 해줬고요. 코스피가 60 정도 이상 올랐죠. 굉장히 예. 많이 올랐습니다. 포인트. 그리고 그 후로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서 증시가 거의 한 이제 2,400선에 좀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뒤늦게 또 코스닥도 좀 쫓아갔어요. 부진했지만. 근데 그 결정적인 거 역시 그 고용 지표가 해석이 잘 됐죠. 사실 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증시가 그걸 좀 호재로 인식했고, 파웰 의장의 연설도 있었는데 뭐 시장에 거의 영향은 사실상 못 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사실 이제 떨어질 거라고 다 기대는 했는데 거의 부합을 했죠. 부합을 예. 했는데 증시는 또 그것도 나쁘게 해석을 안 했어요. 한 가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호재였던 게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 12월부터. 근데 어쨌든 이제 금주 들어와서는 테슬라가 좀 반등하면서 2차 전지도 좀 잡아주더라고요, 자리를. 그것도 좀 증시에 호재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사실 그 태조 이방은 정말 셌는데 다시 그쪽 섹터가 또 움직이면서 증시를 좀 이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업종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전형적인 그 강세장의 흐름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순환하는 그 순환 상승장이 어쨌든 모처럼 이번 주에 좀 계속 펼쳐졌다라고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가장 큰 변수였던 셈인데, 일단 6.5%니까 뭐 예상치하고 거의 부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시장은 좀 환호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2월 FOMC부터 좀 긴축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제 요 지표가 발표되고 바로 패드 워치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뭐 몇 bp 올릴 것 같냐 네. 했더니 이제 0.5% 인상은 거의 쏙 들어가 버렸고요. 지금 확률은 현재까지는 93.2%로 이제 0.25%. 포인트. 거의 뭐 그냥 이번에는 2월은 0.25다. 이렇게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 그다음 3월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3월도 0.25%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딱 했을 때는 처음에 지수가 확 빠졌어요. 사실 미국 증시 저도 봤는데 순간 급락을 하더라고요. 예. 이 선물 지수가. 바로 회복이 됐던 이제 이유는 이제 0.25%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지는 데다가 3월이면 드디어 끝나는가 보다. 이 이제 확신을 좀 긴축이? 예, 긴축이 예. 그것도 5%는 넘지 않겠구나. 이게 이제 시장의 예상으로 딱 자리를 잡히니까 이제 컨센서스가 된 네, 거죠.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월별 데이터잖아요. 사실은 이제 전년 대비도 보지만 월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기록한 적이 2020년 5월달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간으로는 꺾이는구나. 이게 이제 확실히 보여버린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임대료 있잖아요. 주거비. 예. 주거비가 안 꺾였어요. 아직은 사실. 여전히 높아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8이나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 조만간 꺾일 거 아니냐. 네. 왜냐면 이제 이 주택 가격이 후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감안하면 3월 정도 되면 물가 5%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까지 이제 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도 확실히 잡혀가고 금리 인상도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합이 되면서 증시가 어쨌든 그날 또 미국 증시가 어쨌든 올라가는 흐름으로 잘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예. 파월 연준 의장이 인기 없는 긴축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뭐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의장 말을 이렇게 뭐랄까 신뢰를 좀 덜하는 건지 어떤 의도인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21년도부터 이제 연준 의장 말과 반대로 가버렸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 상승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구조적이 돼버렸고, 예.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구조적이다. 지금 계속 물가 잡아야 된다 하는데
또 시장은 지표를 보니까 물가가 이미 꺾이고 있거든요. 예. 이미 큰 폭으로 꺾인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연준 의장의 의도를 간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준 의장의 선택은 21년도까지는 무조건 성장 쪽이었어요. 예. 딱 봐도 왜냐면 그때 물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실제. 그런데도 금리를 뒤늦게 올린 거는 혹시라도 또 이게 코로나를 한번 또 당하고 나니까 잘못해서 또 금리 이게 섣불리 올렸다가 경제 망가질까봐 그랬던 건데 지금은 또 시장에서도 의도를 알죠. 여기서 또 섣불리 좋은 멘트 했다가 물가 또 올라가면 연준 의장 입장에서 또 곤혹스럽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생각을 정확하게 시장이 읽고 있어요. 좀 의도적이구나. 저 멘트들이 네. 물가 꺾이는데도 여기서 혹시라도 기대 생길까봐 예. 차단을 시키는구나. 시장이 너무 똑똑하네요. 시장의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연준 의장은 연준 의장도 알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자기는 해야 돼요. 왜? 물가를 기대 인플레 계속 낮춰야 되거든요. 물가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 역할이니까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껏 잡히고 있는 물가에 그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물가가 한 3%대까지 확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긴축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 이것도 이슈가 됐는데 네. 시장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뭐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좀 나왔을 때 지수가 잠깐 흔들린 건 맞아요. 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났고 장중에 또 오후에 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던 게 이제 왜 흔들렸냐면 중국 상황이 또 안 좋나? 이제 이런 게 또 하나 있었고 가뜩이나 요즘 또 이제 한한령 해제된다고 기대감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 수출도 또 늘어날 거고 이랬는데 이걸 또 한국을 딱 대놓고 막아버리니까 네. 이거 또 한중 갈등 또 시작되나? 약간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흔들렸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는 바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건 그냥 단기적 이슈다. 그리고 한국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본도 같이 묶어버렸죠. 네. 네, 그래서 단기 비자는 어쨌든 뭐 좀 아쉬운 결정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기가 쉽진 않아요. 여전히 좀 규제도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여행객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이 다 어디 가냐면 동남아나 일본 쪽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이나 면세에 아직은 큰 영향을 이 뉴스 때문에 주긴 어렵고 또 중국에서 한국 오는 건 큰 문제 없거든요. 사실 요거랑 별개로 예. 어차피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 써주면 좋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엄청 또 이 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 이건 그냥 약간의 단기 노이즈 정도. 네. 방향성은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중국도 결국 이거 풀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큰 틀에선 큰 영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중국 소비주나 이쪽도 큰 영향 없었는데 다만 이제 제 생각이 뭐냐면 이게 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어요. 그 후로 약간씩 좀 밀리더니 이 뉴스 나오고 나서 뭐가 강했냐면요. 2차 전지로 갑자기 또 매기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에서 네, 리오프닝.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가장 좀 부진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차익 실현의 계기가 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그 이번 주에 주도 섹터가 조금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뉴스는 좀 맞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약간 예상했던 것일 네. 수도 있는데 국내 증시에 영향 어떨까요? 이제 관건은 그거 같아요. 이제 3.5에서 3.75거든요. 근데 시장은 3.75까지는 반영은 했어요. 사실 작년에 이미 3.75 얘기가 나왔고 또 이미 올 연초였나 연말에 그 이창용 한은희 총재가 물가에 더 신경 쓰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한두 번 더 올리는 거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3.75 이상으로 올리면 그건 좀 리스크가 되겠죠. 예.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3.5까지는 예상을 충분히 한 거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둔촌주공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그 PF 대출금 갚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보증공사인가요? 거기 허그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또 시간을 몇 년 벌 수가 있거든요. 제일 지금 리스크가 큰 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또 터질까봐 물가는 잡아야 되고, 근데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 또 터질까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요즘에 보면 채권금리 많이 떨어지고 CP금리 떨어지고 둔촌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그냥 심플해지는 거죠. 자금 시장에 약간 위기가 조금 완화되니까 된 느낌 들죠. 예. 그래서 금리 0.25 올려도 큰 부담 없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금리를 또 너무 안 올릴 수는 없는 게
미국하고 지금 이제 너무 금리 벌어져. 차가 지금 이제 3.5가 됐으니까 현재로는 1%포인트 1%인데 차이네요. 우리 예상으로 이제 1.5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제 네, 미국이 두 번 올리면은. 근데 옛날에 1.5까지 간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치예요. 근데 여기서 안 올리고 있으면 또 너무 벌어지고 예. 그래서 아마 하는 총재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아마 올렸는데 이제 제 생각엔 여기서 이제 한번 올렸으니까 바로 3.75로 가는 것보다는 또 한두 번 동결을 좀 하고 상황을 보고 3.75는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0원대까지 빠졌더라고요. 이게 뭐 워낙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생각도 드는데 이러면 시장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환율이라는 게 천천히 가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예. 이게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는 게 차라리 낫고 내릴 때도 그런데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작년에 오를 때 너무 올랐거든요, 사실은. 좀 네.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오버슈팅이었다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예. 그때 1,450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순식간에 올랐던 걸로 예. 기억이 나서. 그때 쭉쭉 올라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속도가 좀 너무 또 낮아지면 또 이제 요즘에 나온 얘기가 또 수출 기업들 이것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좀 지금은 그냥 정상화다. 이게 속도가 좀 빠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예. 과거 레벨이 평균이 우리나라가 항상 1,100원, 1,200원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높은 거예요. 지금 환율이 1,230원대까지 와도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거 평균과 비교해 보면. 1,100원대가 많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상화되는 수순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약달러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좀 겹쳤어요. 유럽의 날씨가 너무 따뜻해 버렸고요. 네. 또 중국이 소비를 생각보다 지금 리오프닝 너무 빨리 해버렸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요즘에 또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나 또 이 소비자 물가에서 나온 것처럼 물가 압력이 확실히 완화됐고 그러면 확실히 그 이번 주에 미국 CPI 발표되자마자 저는 지수보다 뭘 봤냐면 달러를 봤는데 달러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달러 지수가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긴축 끝나가는구나. 네. 이제 여기에 시장이 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그냥 좀 빨리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환율 하락폭이 좀 큰 거지. 이건 저는 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이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뭐 너무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초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반도체하고 또 금융주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면 다른 주로까지 이렇게 약간 온기가 전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전해지기 위한 약간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온기는 퍼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반도체하고 금융에 이 2.3조를가 총 샀거든요. 연초 이후 지금 1월부터 예. 현재까지 2.3조 중에 1.3조를 전기전자 샀고요. 네. 금융을 5,700억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1조 8천억 되니까 9천억 가까운. 네, 그러니까 한 4, 5천억 정도는 딴 걸 산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적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업종들 시총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찰해 본 결과로는 조금씩 그 약간 폭을 좀 넓혀가고 있다. 실제 이번 주 그 후반 들어와서는 전기전자 금융보다요. 좀 소외받던 뭐 서비스 업종 있죠. 인터넷이나 게임. 예. 이런 쪽으로 좀 늘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예. 이게 방향성이 약달러냐 강달러를 많이 보는데 확실히 약달러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 전기전자 금융만 사다가 다른 쪽으로도 계속 늘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은 약달러가 지속되느냐인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강달러 전환이 아직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강달러로 바뀔 수 있는 뭐 요인이 나오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외국인 순매수. 그렇지만 매수 강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전자가 워낙 시총이 큰데 이걸 많이 사놨기 때문에 예. 강도는 좀 둔화될 것 같아요. 이 사이즈 강도는. 그렇지만 업종별로는 좀 확산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10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이제 업종을 10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한 업종 가운데 이 강세 흐름이 설 연휴 때까지 좀 또는 그 이후로 이렇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분야 어느 쪽입니까? 사실 이번 주에도 제일 강했던 이제 섹터들이 대부분 이제 원전이나 네. 태양광 풍력 쪽이었어요. 신재생 에너지나.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사실 다 이유들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아랍에미리트 이제 순방 또 가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원전주도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풍력, 태양광도 예. 조금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좀 소외받다가 좀 올라가는 섹터가 제가 이게 상승률 상위 중에서 좀 보니까 타이어 업종이 좀 있어요. 네. 정말 제일 부진했거든요, 타이어가. 근데 아시겠지만 타이어는 유럽 경기에 민감합니다. 자동차와 예, 거기 관련있으니까. 공장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유로화가 강하면 오히려 좀 좋은데 지금 보니까 타이어 업종이 올라간 배경도 제가 봤을 때 유럽에 좀 요즘에 증시도 좋고 네. 경기 좋아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다크호스로는 좀 타이어 업종이 좀 네.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좀 상승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습니까? 하나증권의 최수지 김노코 연구원이 이번에는 반도체 중에서 식각 부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각이라는 건 우리 미술 하신 분들 조형물 아마 아실 거예요. 파나색이는 맞아요. 거죠? 파나색이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게 이제 노광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회로 그린 다음에 이걸 네. 좀 파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식각 공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식각 공정이 장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에요. 장비는 아니고 그걸 이제 나타낸 이제 내용이니까 한번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장비 중에서 매출 기여도가 제일 큰 게 식각 쪽이고 뭐 식각 장비 3사가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대표 기업은 요 세 개가 있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좀 가장 대표적이고 성장률도 한 19%로 전체 장비 시장 성장률이 15%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좀 높은 상태인데 근데 이게 왜 식각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 부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소모품이에요. 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식각 부품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이 식각 장비 내에서 이걸 이제 포커스 링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이제 플라즈마 같은 이제 가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웨이퍼에 열을 가해요. 어떻게 예. 보면. 근데 웨이퍼가 이게 고정돼야 됩니다. 장비가 돌아갈 때 고정시키는 그 부품이 바로 이 포커스 링이에요. 아. 그걸 이제 식각 부품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열이 계속 나오니까 얘네가 달아요. 쓰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자꾸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 수요가 네, 있겠네요. 교체 수요가. 그래서 이거는 좀 업황에 물론 이제 반도체 당연히 생산이 줄면 네. 그거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다른 데보다는 좀 안정적인 게 이게 교체 수요가 워낙 꾸준하다 보니까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쓰이는 소재가 대표적인 게 한 3개 정도 돼요. SI, 실리콘. 그다음에 이제 쿼츠라는 소재가 하나 있고요. 석영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SIC라고 있는데 끝에 이제 카바이드가 붙여서 이 3개 소재를 좀 쓰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SIC. 예. 요게 좀 단가가 비싼데 왜 이걸 요즘에 좀 많이 쓰냐면 내마모성이 가장 좋아요. 단가는 비싼데 교체 주기가 깁니다. 그러니까 장비사 입장에선 이거 교체 자주 하려면 비용 들잖아요. SIC를 주면 이제 교체 주기가 기니까 좀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SIC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교체 주기가 늘어나면은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근데 이것도 다 또 성격들이 또 달라요. 이 예. SIC는 거의 낸드 쪽에만 쓰여요. 아. 왜냐하면 낸드는 이 스텝스라고 공정수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 128단 막 쌓잖아요. 예. 그래서 D램보다는 거의 이 낸드 쪽에 쓰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나 이제 마모가 심하니까 예. 갈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진출하면 좋은 게요.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이걸 만드는 회사. SIC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만회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시장이 형성돼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 시장이 2개로 나눠요. 뭐냐면 어떤 회사는 그 장비사가 그걸 장비를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품이 들어가죠. 처음 어떤 신규 장비가 딱 나오잖아요.
이걸 비포 마켓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그 부품을 장비사에만 먼저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런 데 납품하는 게 아니라 장비사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1, 2년 동안은 이 장비사가 독점권을 쥐고 이제 부품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 2년이 딱 지났어요. 예. 2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장비사가 하든가 네. 아니면 이걸 사용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쓰죠. 그렇겠죠. 삼성과 2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삼성이 봐가지고 야 내가 할게. 그래서 부품사를 삼성이 직접 지정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장비사가 처음에 1년 쓸 때는 좀 이게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비포 마켓으로 들어가는 회사는 좀 마진이 높아요. 아,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이제 이걸 애프터 마켓이라 그래요. 예.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여긴 좀 단가 쌉니다. 일종의 그 오리지널하고 제네릭 예, 복제하고 맞아요. 그런 예,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런 좀 구조가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구분만 좀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시장 자체는 특히 앞으로 미세화 되잖아요. 공정도 되게 복잡해지고 식각 부품이나 이런 식각 장비 수요는 계속 늘거든요. 예. 특히 낸드가 앞으로 삼성이 1000단까지 쌀 거예요. 그럼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식각 부품에서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 나오는 기업은 일단 세 가지인데, 탑픽은 일단 그 하나머티리얼즈하고 KNJ인데, 하나머티리얼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비포 마켓 있죠. 예. 그 장비사에 직접 납품하는. 그리고 SIC에 이번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마진 사업을 하고 있고, KNJ는 또 반대로요. 그 애프터 마켓,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서로 시장이 다르네요. 약간 달라요. 그리고 월덱스는 이제 애프터 마켓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성격들은 좀 다르지만 이 세 개 회사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 어떤 쪽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싼 게 있어요. 여전히 못 올라가고.